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더 뉴 아반떼 2026입니다. 이번 신형 아반떼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편의 옵션과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화가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기본 트림 스마트에서는 버튼 시동의 스마트 키, 원격 시동,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도어 포켓 라이팅이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트림인 모던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곡선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화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포레이션 트림에서는 17인치 휠이 기본화가 되면서 평균 64만 원가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옵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폭은 거의 없다라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모던 라이트 트림이 신설되면서 좀 더 가성비 있게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총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또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가 들어가면서 일자형 주간주행 등과 함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또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8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신형 소나타와 비슷한 라인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몸집이 부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모던 트림으로서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풀옵션만 타봤기 때문에 16인치 휠의 승차감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8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존의 아반떼의 도어 캐릭터 라인들이 기존의 스포티한 느낌보다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후면부도 라이트 위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474리터로서 평균적인 수치이고요. 또 아래쪽에도 나름 이렇게 러기지 포켓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기에는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2026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모던 트림이기 때문에 실내 컬러가 블랙으로 들어가지만 인스포레이션은 최대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모던 트림 기준 달라진 점은 이 주행 보조 기능에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반떼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더 뉴 아반떼는 2025에서 연식 변경이 있었을 때 이 클러스터 좌측 패널에 자석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서 좀 더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그대로 2026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8세대 아반떼는 기존 아반떼의 인포테인먼트, 이게 사실 아쉬웠거든요. CCNC가 안 들어가서.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CCNC를 건너뛰고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우스 커넥터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용성이 좀 더 좋은 아이콘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이 차량은 모던 트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내비부터 앰비언트 라이트도 모던 트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내 무드 조명을 들어가면은 밝기부터 색상도 꽤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반떼는 모던 트림이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26 아반떼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뭐 무난한 타입이죠. 사실 모던 트림에서도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살짝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룸램프 같은 경우도 호박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옵션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2026 아반떼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모던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1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시승기를 만들 때 제조사에서 차량을 협찬을 받기 때문에 풀옵션이거든요, 거의. 근데 오늘 저는 진짜 오랜만에 또 내돈내산 렌트카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풀옵션이 아닌 모던 트림에 옵션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형 아반떼를 제가 계속 17인치 사양만 시승을 하다가 16인치를 처음 시승해 보거든요. 확실히 16인치가 아반떼하고의 궁합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약간 안 좋은 노면 이런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아반떼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40에서 41 psi, 후륜은 39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아니죠, 폭우죠.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세팅을 해놔야지 수막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이 차량이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요랬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에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비교적 세그먼트 중에서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아주 잘 포장된 도로 한정이고요. 이렇게 도로 땜빵 있고 크랙 있고 옛날에 포장된 도로 이런 데에서는 로드 노이즈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지금처럼요. 그래도 17인치 휠 사양보다는 16인치는 타이어 편평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진동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 17인치보다는 16인치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새로 포장된 도로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진짜 조용하고 정말 좋아요. 그냥 미끄러져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노면이 살짝만 안 좋은 구간을 가더라도 바로바로 노면의 격차가 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반떼는 아주 잘 포장된 도로 한정으로 좋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하나 보겠습니다. 윈드 노이즈를 잘 막아주고 있진 못해요. 네, 외부 소음 유입이 많이 되는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게 SUV 같은 각진 차량들은 고속에서 초고속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공기 저항 개수가 아무래도 세단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풍절음들이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세단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쭉 달리더라도 그러니까 외부 소음 유입은 잘 돼요. 외부 소음 유입은 잘 되지만 풍절음은 또 의외로 막 시끄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엔진룸 방음이 약간 미미한 것 같거든요. 조금만 엑셀링을 해도 엔진에서 오는 소음들이 운전자에게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대형 트럭 있거든요. 대형 트럭. 이렇게 대형 트럭이 있으면은 또 외부 소음 유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타신다면은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를 추천드려요. 오, 방금 노면이 진짜 빵꾸빵꾸 크랙도 있고 포트홀도 있고 진짜 안 좋은 노면이거든요. 야, 근데 이런 데에서는 진동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울려 퍼지는데요. 와, 진짜 무슨 오프로드 가는 기분이 듭니다. 보통 요즘 신차가 열의 아홉은 보통은 SUV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냥 YF 소나타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YF 소나타가 저렇게 높았나? 저렇게 덩치가 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이 아반떼도 많이 보시는데요. 실제 이 운전 시트 포지션은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앉아보셔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아반떼 가솔린 사양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감마2 1.6 자연흡기 엔진에 IBT 무단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 LPI와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해보고 LPI도 시승을 해보긴 했지만 가장 무난한 파워트레인은 사실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태이고요. 여기서 엑셀링 해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미친 듯한 엔진음이
오, 방금 6400에서 변속되었고요. 오, 보통 6000rpm 정도 가야지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초반 가속감은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서는 차가 가볍잖아요. 얘가 공차 중량이 1200kg대입니다. 그러니까 1.2톤. 1.2톤이면은 엄청나게 가벼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차체 플러스 가벼운 차체가 만나면서 출력이 넉넉하진 않은데 가벼워서 그런지 이렇게 막 날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오바 보태자면은 살짝 지명과 공중부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못 달리진 않아요. 가속감은 의외로 화끈한 편입니다. 아반떼 가솔린은 123마력에 15.7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리 전후가 똑같고요. 또 연식 변경도 동일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렇게 아반떼 가솔린을 타봤었는데 이게 엔진 힘이 넉넉하진 않아요. 엔진은 딱 그냥 도심 주행 위주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왜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밟았을 때 생각보다 뭔가 가속감이 시원하다 라고 느껴지냐면은 차가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후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에서 좋아할 법한 그런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량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잘 달려요. 잘 달리고 뭐 부족하지 않아. 근데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좀 불안합니다. 고속 한계치도 넉넉하진 않은데 뭔가 이 고속 직진 안정성이 불안하고 살짝 뭔가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막 왔다리 갔다리 살짝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차가 그래서 고속으로 갈 때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꼭 잡게 됩니다. 이게 차가 가벼워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무게중심도 세단치고는 하체가 뭔가 밸런스가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부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잘 잡혀 있었더라면은 고속 직진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반떼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바늘 게이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풀 클러스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요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속도는 얼마를 쓰는지 요거를 바늘 게이지로 표시를 해주지 않고 그냥 디지털 숫자로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감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바늘 게이지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기는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컬러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노멀 모드에서는 블루, 파란색 컬러가 들어가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약간 청록색, 초록색 그런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레드 컬러가 싹 들어가면서 RPM을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스마트 모드는 노멀이랑 동일합니다. 파란 색깔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풀 클러스터를 넣으려면은 인스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클러스터도 이런 컬러 감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반떼 가솔린은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밟았을 때에는 뭔가 단수가 있는 자동 변속기처럼 약간의 변속 충격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니까 정말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주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몇 단 쓰는지 한번 볼게요. 대박. 보통 이 패들 시프트가 없는 차량들은 이런 기어봉을 옆으로 딱 밀면은 매뉴얼 모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반떼는 이렇게 기어 레버를 옆으로 딱 제끼면은 스포츠 모드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단수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변속, 제가 임의적으로 변속을 했을 때에도 변속 충격이 뭔가 다단화가 들어가 있는 변속기들처럼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신형 아반떼의 스티어링 휠 기어비도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저는 모던 트림의 아반떼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이 엄청나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도 빠져 있어요. 요거를 넣으시려면은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모던 트림 기준으로 전 후방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이 살짝 부족하긴 한데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뒀습니다.
근데 제가 아반떼를 인스포레이션 트림으로만 타봤거든요. 근데 인스포레이션은 당연하게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요 후측방까지 다 확인을 했었었는데 트림마다 카메라를 다른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묘하게 모던 트림 기준으로 화질이 조금 찌글찌글 하거든요. 약간 2000년대 그 브라운관 그 TV, 뚱뚱이 TV 있잖아요. 그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포레이션 풀옵션은 요거보다 화질이 조금 더 선명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턴 들어가 볼게요. 한 번에 유턴이 될 것인가? 아, 됩니다. 아주 날렵하게 돼요. 아주 날렵하게. 아반떼는 C 세그먼트, 준준형 세그먼트입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날렵함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뭐 높지도 낮지도 않고 그냥 중간, 표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름 또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니까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살짝 약간 조절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진짜 0.1에서 0.2 정도 날렵함이 추가가 됩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한번 돌아 나가 볼게요. 야, 언더스티어 장난 아니야. 야, 언더스티어 장난 아니야. 이게 16인치라서 그럴까요? 미묘하게 코너 구간에서 그립력이 날렵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일단 키가 낮은 세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큰 SUV를 탄 것처럼 기울어집니다. 코너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기울어져요, 차가. 그러니까 롤링이 조금 세단치고는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오는 민첩함이라든지 무게감도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 깊은 구간에서는 스티어링 휠 무게가 조금 더 묵직해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무게를 조정을 하면은 좀 더 안정감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조양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이거 봐, 야, 진짜 하중이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컴팩트한 C 세그먼트 준준형 세단을 타고 있는데 거의 뭐 대형 세단 몸집처럼 이렇게 물고기처럼 차량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트러스 핸들 틀고 나서 리어가 왜 이러죠? 제가 신형 아반떼를 마지막으로 탔을 때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탔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량 뒤쪽 하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량이 무겁기는 하지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조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면은 차가 막 요동을 쳐요. 너무 가벼워서 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반떼 가솔린으로 펀 드라이빙,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2026 아반떼 모던 트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변경된 점이 바로 이 주행보조 기능인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됐었지만 2026년식부터는 이 주행보조 기능이 기본화로 들어갑니다. 뭐가 기본화로 들어가냐면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곡선로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켰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물론이고 차속도 1km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싹 다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속도를 조금 높게 한 다음에 마침 또 코너 구간입니다.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 엔트리급임을 감안한다면은 꽤 준수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내비를 목적지를 안 찍어놔서 그런지 곡선로를 달릴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내비를 안 찍어놔서 그런지 그냥 제가 세팅한 속도 그대로 거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테토남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내비를 찍으면 조금 달라질까요? 내비를 다시 찍어볼게요. 근데 지금도 약간 곡선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곡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곡선로 포함이라는 게 뭐 IC 같은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약간 코너진 구간에서는 속도를 따로 추가적으로 감속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아반떼 가솔린은 15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가 나오고요. 제가 시중 중인 모던 트림은 16인치에 빌트인 캠 미적용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스포츠 모드로 너무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현재 키로당 10.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탈 연비가 또 찍혀 있긴 하거든요. 누적 정보. 현재 이 차량이 3,300km 정도 탄 차량인데 그랬을 때 연비가 15.4km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4km면은 꽤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대 연비가 리터당 21km가 넘게 나오는데요. 극강의 연비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하지만 기본 가솔린 아반떼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2026 아반떼 뒷자리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의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저는 가솔린 모델의 16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어볼게요. 첫 번째 방직턱이고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일단 이런 좌우 고저처가 동일한 방직턱 구간에서는 나름 편안한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직턱 넘고 바로 맨홀 구간이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가. 근데 맨홀처럼 한쪽 바퀴만 이 고저차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요동이 칩니다. 특히 저는 신형 아반떼를 풀옵션 사양 17인치 사양만 탔기 때문에 그 아래 인치수로 못 타봤는데요. 현재 저는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인치 휠은 아반떼하고 하체 궁합이 17인치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다만 그게 고른 노면일 때에 해당하고요. 안 좋은 노면에서는 신경질적으로 간헐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서스펜션의 응답성을 개선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게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특히 1열 같은 경우는 비교적 탈만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2열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좌우 현가 시스템이 묶여있는 토션빔이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한쪽 구간만 덜컹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솔직히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에서 2열 멀티링크를 넣으려면 N9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셔야 되는데요. 다만 2열에 항상 승객을 태울 목적이면 가셔도 되지만 간헐적으로 혹은 가끔 2열에 승객을 탑승을 하는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굳이 멀티링크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션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아반떼도 탈만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리뷰어다 보니까 진짜 일주일에 많게는 막 3-4개의 차량을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마다 저만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 승차감이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 세그먼트 치고 괜찮은 하체인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탈만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타신다면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이 방직턱이거든요. 간이 방직턱은 뾰족해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디스코 팡팡이야. 간이 방직턱에서는 또 하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해주네요. 자, 이렇게 2026 아반떼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반떼 에어백은 총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으로 90.1점으로 1등급, IH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기준으로 무선 충전기 로직 설정 미흡 관련 한 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026 아반떼 어떻냐? 2025와 비교했을 때 평균 64만 원가량이 오르긴 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신차를 2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역대급 가성비를 가진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보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실 아반떼만한 차량이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